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2세의 한 어머니입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쁜 사랑을 키워온 딸이 드디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윗감이 될 남자는 집안 형편은 평범했지만 겉모습은 아주 단정하고 예의가 발랐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어찌나 깍듯하고 부침성이 좋은지 어머니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죠. 그래서 딸이 신혼집을 마련하려는데 계약금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을 꺼냈을 때 이 어머니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평생 교직 생활을 하며 아끼고 모아온 노후 자금 중 무려 2억 원을 선뜻 내놓기로 한 것입니다. 딸의 행복을 위한 일종의 상견례 선물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바로 직전 예비 사위가 잠시 허리를 숙여 신발끈을 묶던 그 찰나였습니다. 어머니는 무심코 그의 발끝을 쳐다보았고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의 질타도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들고 있던 수표를 다시 가방에 넣고는 딸의 손을 잡아 끌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머니는 무엇을 본 걸까요? 그저 흔한 신발 한 켤레였을까요? 아니면 그 속에 숨겨진 한 사람의 감출 수 없는 허점이었을까요? 축복받아야 할 혼사는 대체 언제부터 변질되었던 것이며 어머니는 어떻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파헤치게 되었을까요? 인생의 향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발 한 켤레에서 시작된 신뢰와 배신에 관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이름은 임혜숙. 올해 62이 된 퇴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남편이 일찍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외동딸 지은이를 홀로 키워왔습니다. 긴 세월 동안 모녀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기에 저는 자식 교육만큼은 제대로 시켰다고 자부했습니다. 적어도 남을 속이지 않고 심성이 착한 아이로 자라주었으니까요. 퇴직 후 제 삶은 평온했습니다. 연금과 그동안 모아둔 적금까지 합치면 한 5억 원 정도의 여유는 있었고 남편이 남겨준 오래된 아파트에서 꽃을 가꾸고 물고기를 키우며 소박하게 지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오후엔 산책을 하는 것. 그것이 제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지은이가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던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문을 열자 키가 훤칠하고 인상이 선한 청년 김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조금은 색이 바랜 체크무늬 셔츠에 단정한 면바지, 그리고 깨끗한 운동화, 차림이었죠. 머리 모양도 아주 단정했고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철 과일인 복숭아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죠.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준입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서 실수는 안 할지 걱정이네요. 민준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투 하나하나에 예의가 뚝뚝 묻어났습니다. 반가워요. 어서 들어와요. 밖이 꽤 쌀쌀하죠. 저는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처신산이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식사 시간 내내 민주는 싹싹하게 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부하는 느낌은 아니었죠. 제가 물을 가지러 일어나려고 하면 얼른 먼저 일어나 어머니. 제가 할게요. 편히 계세요라며 저를 챙겼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할 때는 목소리가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고향은 경상도 시골이고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는데 어릴 때부터 과외 한 번 없이 아르바이트하며 대학을 마쳤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유통회사의 영업주임으로 근무하며 월급 5성령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거치승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월세 아끼고 집밥 해 먹으면서 차곡차곡 모으고 있습니다.
민준의 말에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게 부족하다는 건 잘 압니다. 지은이가 어머니께 얼마나 귀한 딸인지도 잘 알고요. 저 같은 사람을 믿어준 지은이에게 늘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코끝이 찐해졌습니다. 지은이가 아빠 없이 자라며 고생했던 세월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이렇게 건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만났으니 이제는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슬쩍 달의 얼굴을 보니 민준을 바라보는 눈빛에 신뢰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여자가 정말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만 나오는 그 눈빛. 저도 예전에 제 남편을 볼 때 그랬기에 잘 알고 있었죠. 식사를 마친 뒤 민주는 직접 그릇을 치우고 설거지까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유, 손님이 무슨 설거지예요? 그냥 둬요. 어머니, 저 손님 아니에요. 앞으로 자주 와서 도와드릴 건데 연습 삼아 하게 해주세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딸의 마음은 물론이고 제 마음의 빗장까지 단숨에 열어버렸습니다. 주방을 정리하며 거실에서 소곤소곤 대화하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방에서 나오며 쑥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엄마, 어제 민준 씨 보니까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참 성실해 보이더라. 눈빛도 맑고 지은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치? 정말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야. 배경은 화려하지 않아도 사람이 가볍지 않고 진국이거든. 나한테 정말 잘해줘. 행복함이 넘쳐나는 딸의 표정을 보니 엄마로서 당연히 이들의 사랑을 응원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민준이 두 번째로 저희 집을 방문한 건 정식으로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솔직히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교제한 지 아주 오래된 건 아니었기에 아직 양가 부모님 인사도 전인데 이렇게 빨리 서두를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는 고향 어르신들의 가르침대로 예의를 갖추고 싶다며 길이를 택해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지난번과 비슷한 수수한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과일 상자와 함께 흰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이건 저희 집안에서 정성을 담아 준비한 약소한 예물입니다. 그가 건넨 봉투는 꽤 묵직했습니다. 열어보니 2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돈인가요? 어머니, 제가 몇 년 동안 아끼고 모은 저축의 일부입니다. 부유하게 시작하진 못하겠지만 지은이를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제 의지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마주 보며 묘한 대견함을 느꼈습니다. 요즘 세상에 부모 도움 없이 스스로 번 돈으로 예의를 갖추는 청년이 드문데 참으로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민주는 덧붙였습니다. 지은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큰 부귀영화는 약속 못해도 적어도 마음 편하게 해줄 자신은 있습니다.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옆에 있던 지은이가 제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엄마, 나 이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는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덧 30을 넘긴 딸아이. 부모가 억지로 맺어주는 시대도 아니고 본인들이 저렇게 서로 아끼고 사랑한다는데 엄마인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 결혼을 허락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돈 봉투를 받지 않고 다시 민준의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민준 씨 마음은 충분히 받았어요. 그게 돈보다 훨씬 중요하죠. 아줌마는 이 돈 안 받아도 돼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지은이와 민주는 서로를 쳐다보며 조금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지은이가 먼저 제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엄마, 사실은 말이야. 우리 최근에 정말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했어. 광명 쪽인데 우리 회사랑도 가깝고 채광도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신혼집으로 계약하고 싶은데. 어머, 잘 됐다. 내 집 마련하는 건 축하할 일이지. 제가 기쁘게 대답했지만 지은이의 목소리는 이내 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계약금이랑 중도금 합치면 당장 3억 정도가 필요하더라고. 우리 둘이 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말을 마친 지은이는 낙담한 듯 고개를 숙였고 민주는 그 타이밍에 맞춰 아주 적절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다 제 능력이 부족한 탓입니다. 한 3년에서 5년만 더 시간이 있다면 어떻게든 모아보겠는데 지은이를 더 이상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두 젊은이, 특히 간절하면서도 무력해 보이는 딸아이의 눈망울을 보니 제 마음은 한순간에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돈이 얼마 정도 되는데 2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그 2억 내가 해줄게. 두 사람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진심이야? 지은이의 눈이 토끼 눈처럼 커졌습니다. 내가 빈말하는 거 봤니? 엄마 퇴직금이라 아껴둔 돈. 이럴 때 쓰려고 모은 거야.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제 말에 두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집 명의는 지은이 이름으로 하는 거다. 민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당연히 그러셔야죠. 저희는 이 집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 생각입니다. 저는 명예 같은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큰 도움을 주시는데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 씨를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워낙 팍팍하니까. 우리 지은이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해주고 싶은 엄마 마음이라고 이해해줘요. 두 사람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말할 수 없이 뿌듯해졌습니다. 그래, 잘한 결정이야. 딸이 원하는 건 돈으로 치장한 화려한 삶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일 것입니다. 만약 이 남자가 정말 평생 내 딸을 아껴줄 사람이라면 2억 원이라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저는 장롱 깊숙이 보관해두었던 통장을 꺼내보았습니다. 언제 얼마를 인출해서 수표를 발행할지 고민하다가 우연히 낡은 앨범 속 결혼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저와 남편은 참 젊고 풋풋했습니다. 그 시절엔 참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죠.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지은이를 보낼 때가 됐나 봐요. 저 청년이 우리 지은이에게 큰 복이 되었으면 좋겠네. 2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딸 지은이와 예비 사위 민주는 퇴근만 하면 저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각종 아파트 평면도와 인테리어 잡지를 잔뜩 들고 와서 미래의 보금자리에 대해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죠. 엄마, 여기 안방. 창문이 나면이라 아침마다 햇살이 정말 잘 들어올 거야. 어머니, 이 서재는 나중에 어머니가 오시면 편히 쉬실 수 있게 게스트룸처럼 꾸밀 생각이에요. 그들이 그리는 청사진 속에는 언제나 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밝게 빛나는 젊은 얼굴들을 보며 저는 제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보러 다니는 과정에서
꽤 비싼 신축 단지들을 둘러보고 나올 때마다 민주는 묘하게 한마디씩 툭툭 던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땀을 닦으며 제 옆에서 한숨 섞인 투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요즘 집값이 정말 미친 것 같아요. 평범한 직장인은 꿈도 못 꿀 수준이네요. 제가 별다른 대꾸 없이 듣고 있자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몇 년 동안 죽어라 모아도 집값 오르는 속도를 도저히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지금 집을 사는 건 어쩌면 인생을 거는 도박 같은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귀에 박혔습니다. 그는 점점 더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월세만 1억만 원 넘게 나가고 고향 부모님께 생활비도 보내드려야 하거든요.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셔서 가끔 입원하시기라도 하면 급하게 내려가서 간병도 해야 하고요. 부모님 도움은커녕 제가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많습니다. 지은이는 참 순수한 아이인데 제가 과연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줄 능력이 있는지 겁이 날 때가 많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옆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은 이물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설명하기 어려웠죠. 그저 형편이 어려운 청년의 솔직한 고백이려니 하고 넘기려 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럼 다음 주에 바로 계약하러 가도 될까요? 지은이가 그러는데 어머니께서 수표는 이미 준비해 두셨다고 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너희가 결정했으면 해야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 정말 지은이 실망하게 하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었지만 저는 그저 엷은 미소만 지었을 뿐 더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토요일 아침, 민주는 낡은 국산차를 몰고 저희 집 앞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계약하러 가는 길 내내 그는 가벼운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어머니, 이따 계약서 쓸 때 꼼꼼하게 잘 봐주셔야 해요. 저 이렇게 큰 계약은 처음이라 손이 다 떨릴 것 같아요. 우리 셋은 하하 호호 웃으며 차 안을 유쾌한 공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앞, 기품 있는 붉은 벽돌길 옆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민주는 아주 능숙하고 정중하게 시동을 끄고 내리더니 뒷좌석으로 돌아와 직접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내리세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부축하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허리를 숙여 몸을 살짝 기울이던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왼쪽 구두끈이 풀려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는 자연스럽게 몸을 낮춰 풀린 끈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행동. 그저 구두끈을 묶는 그 짧은 동작이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제 시선은 저도 모르게 그의 구두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겉보기에 아주 차분한 짙은 갈색의 윙팁 수제화였습니다. 요란한 장식은 전혀 없었죠. 하지만 눈부신 햇살 아래 드러난 그 가죽의 질감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최고급 송아지 가죽에서만 뿜어져 나오는 은은하면서도 깊이 있는 광택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교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안 형편이 유난히 넉넉했던 분들이 신던 딱 그런 질감의 명품 수제화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구두 바닥 바깥쪽으로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작고 정교한 금색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웅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터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로고를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얼마 전 지은이가 저를 데리고 압구정 명품관에 구경시켜줬을 때 쇼윈도 가장 깊숙한 곳에 전시되어 있던 이탈리아 하이엔드
브랜드의 마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바닥에 엎드린 채 구두끈을 묶는 청년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의 흰 셔츠 소매 끝은 세탁을 너무 많이 해서 실밥이 살짝 풀려 있었고 손목에는 아주 평범한 전자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입만 열면 집안 형편이 어렵다. 대출 이자가 무섭다. 부모님 병원비가 걱정이다라며 한숨을 쉬던 그 청년 말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그가 구두끈을 다 묶고 일어날 때까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시죠. 민주는 여전히 배려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법무사 사무실 안으로 발을 디뎠지만 발걸음은 이미 허공을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돈이 없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구두를 신을 수 있지? 이 사람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의 교직 생활과 인생 경험은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실이 명확해지기 전에 섣부른 행동은 상대방을 경계하게 만들 뿐이며 오히려 저를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요. 무엇보다 이 일은 제 딸의 일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모든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사무실 안은 밝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불어와 저를 조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법무사가 반갑게 저희를 맞이했고 책상 위에는 이미 두꺼운 계약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방에서 그 2억 원짜리 수표를 꺼내기만을요.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이 거래를 멈출 합당하고도 반박할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 메시지를 확인하는 척하다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 뭐라고? 계좌가 동결됐다고? 알았어. 내가 금방 다시 전화할게. 민준의 눈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서 어쩌지. 방금 사촌 동생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가입했던 펀드 상품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자금 인출이 잠시 막혔다는구나. 수표도 당장 발행이 안 될 것 같아. 동결이요. 민준의 목소리 톤이 확 변했습니다. 그동안 유지해온 평정심에 처음으로 금이 간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풀리는 거래요? 확실한 건가요? 엄마, 정말이야.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 지은이도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사촌 동생 말로는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것 같다네. 아이고, 일을 어째. 오늘 계약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구나. 민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실망감이 먹구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록 순식간에 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와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돈보다 어머니 마음이 더 중요하죠. 집이야 조금 천천히 사도 됩니다. 라고 위로했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그의 눈에 어렸던 그 싸늘한 실망을요.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지은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 뒤를 따르는 민준의 얼굴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던져진 듯 파동이 일었습니다. 그 고급 수제와 완벽했던 연극, 그리고 아주 잠깐 내비쳤던 그 실망한 눈빛. 하나둘씩 떠오르는 의구심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선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갔고 민주는 지은이를 데려다 준 뒤 근처에서 커피나 한 잔 사오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 뉴스 소리를 배경 삼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리는 들렸지만 내용은 단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눈앞에는 그 구두만이 아른거렸습니다. 평소 민준의 차림새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늘 수수한 운동화에 빛바랜 셔츠, 첫 내 집 장만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성실한 청년의 모습이었죠. 제 앞에서는 늘 집값이 너무 비싸다, 압박감이 심하다, 부모님 병간호 때문에 휴가도 못 낸다며 세상의 짐을 혼자 다 짊어진 듯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구두는 그런 이미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믿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속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지은이에게 제 의심을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이미 그에게 깊이 빠져 있으니까요. 30이 넘은 딸에게 결혼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미 믿어버린 사람에게는 칼을 들고 남자의 거짓말을 해부해 보여준다 해도 엄마의 편견이 너무 심하다며 귀를 막아버릴 게 뻔했습니다. 저는 도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반감을 사면서까지 무작정 의심을 퍼부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감정의 배설이 아니라 감춰진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친척 동생인 광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정 쪽 조카인 그는 시중은행 여신 심사파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왕래가 잦은 편은 아니었지만 워낙 성격이 꼼꼼하고 원칙적인 친구라 믿음이 갔죠. 광수야, 바쁜데 미안하다.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니? 어머님, 웬일이세요? 마침 퇴근 준비 중이었어요. 말씀하세요. 사람 하나만 좀 알아봐 줬으면 해서. 은행 내부 자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 젊은 애들 중에 겉은 멀쩡한데 속은 비지로 가득 찬 그런 부류인지 네 눈으로 좀 확인해 줄 수 있을까? 제 설명에 광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요즘 그런 친구들 정말 많아요. 어머님, 이른바 컨셉러라고 하죠. 겉으로는 성실하고 알뜰한 척하면서 뒤로는 카드 돌려막기에 대출까지 끌어다 쓰는 애들이요. 아싸나스에 보여주기식 삶을 사느라 실속은 하나도 없는 하우스 푸어 아니 카푸어 같은 부류죠. 이름이 어떻게 되는데요? 김민준. 우리 지은이 예비신랑 될 사람이야. 광수는 김민준의 직장, 그가 말했던 경제 상황, 그리고 제가 본 그 명품 구두의 브랜드와 모델명을 조용히 듣고는 혀를 찼습니다. 어머님, 제가 조언 하나 드릴게요. 이런 부류는 본인 나사나스는 아주 깨끗하게 관리해요. 하지만 주변 친구들 계정은 못 속이거든요. 지은이 누나 몰래 주변 인물들을 좀 파헤쳐 보세요. 분명히 꼬리가 밟힐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제가 바로 떠올린 사람은 조카 다은이었습니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다은이는 아산아스 정보 검색 능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요즘 아이였죠. 다은아, 큰엄마가 부탁 하나만 하자. 사람 하나만 좀 찾아봐줘. 누구? 지은 언니 남친. 대박, 무슨 일이야? 커 다은이는 금방이라도 화면을 뚫고 나올 듯한 기세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준 씨랑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 평소 씀씀이 어디서 노는지 단서가 될 만한 건 다 캡처해서 보내고. 네, 오케이. 셜록 다은 출동. 채 2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은이에게서 수십 장의 스크린샷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뭉치는 김민준 본인의 계정이었는데 광수의 예상대로 지나치게 깨끗했습니다. 러닝하는 사진, 책 사진, 가끔 지은이와 데이트하는 평범한 사진들. 전형적인 바른 청년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다은이가 보낸 결정적인 단서는 민준의 친구인 진혁이라는 남자의 계정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압구정의 고급 라운지 바, 청담동 클럽에서 샴페인 타워를 쌓는 모습,
주말마다 가평의 최고급 풀빌라를 통째로 빌려 파티를 여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란스럽고 화려한 배경 중심에는 언제나 익숙한 얼굴, 김민준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제가 본 적 없는 화려한 명품 옷을 입고 거만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그 수줍은 청년과는 전혀 딴판인 모습이었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으로 사진을 넘기던 중 다은이가 보낸 마지막 캡처본에서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명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실시간 채팅창과 후원 내역이었습니다. 나나베이비라는 이름의 미모의 BJ가 진행하는 방송이었는데 그곳에서 민주는 준이 형이라는 닉네임으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유료 아이템인 별풍선을 아낌없이 쏘며 소위 회장님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채팅창에는 와, 준이 회장님 오늘도 화력 장난 아니네. 역시 큰손 같은 댓글들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별풍선 셔틀, 아니 호구, 인터넷에서나 보던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성 BJ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경제적 능력은 안중에도 없이 돈을 쏟아붓는 남자. 그게 바로 제 사윗감이 될 사람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다은이는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큰엄마, 이 사람 장난 아니야. 이 BJ한테 쓴 돈만 해도 몇 척은 될걸. 주변 친구들 말로는 대출받아서 쏜다는 소문도 있어. 지은 언니 큰일 날 뻔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역겨움과 배신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만약 그날 법무사 사무실 앞에서 그가 구두끈을 묶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그 찰나의 광택을 무심코 지나쳤다면, 저는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 2억 원을 이 사기꾼의 도박 자금으로 고스란히 바칠 뻔했습니다. 아니, 돈보다 더 소중한 제 딸의 인생을 지옥 불 속으로 밀어 넣을 뻔한 것이죠.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홀로 앉아 다은이가 보낸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시 보았습니다. 폴더 이름을 진실이라고 붙였습니다. 클럽에서의 방탕한 모습, 고급 외제차 운전석에서의 허세 섞인 셀카, BJ에게 수백만 원을 쏟아붓는 미친 집들. 이 모든 것들이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아이들에게 정직과 책임을 가르쳐온 선생이었던 제가 자식벌 되는 놈의 연극에 속아 넘어가려 했다는 사실이 뼈아픈 수치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부터 연기를 시작했을까요? 우리 지은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니면 제가 혼자 사는 은퇴 교사이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그 순간부터였을까요? 중요한 건 이제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거짓말의 장막을 걷어내고 제 딸을 이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야 한다는 것.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파혼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그가 제 딸의 진심을 이용하고 제 신뢰를 짓밟은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해주겠노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정리한 증거 자료들을 USB에 백업하고 혹시 몰라 제 옛날 휴대폰에도 모두 전송해 두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동안 제 손은 놀라울 만큼 차분했고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저는 최대한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뒤늦게 일어난 지은이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주방에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왜 시장 안 갔어? 웬일로 집에 있네. 어제 잠을 좀 설쳤더니 머리가 무겁네. 요즘 엄마 자주 그러네. 병원 한 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 걱정은 마라. 난 네가 더 걱정이니까. 저는 태블릿 PC를 지은이 쪽으로 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진혁의 아산아스에서 캡처한 사진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라운지 바 소파에 앉아 양손에 샴페인을 들고 호탕하게 웃고 있는 김민준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지은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 사진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 눈으로 직접 봐. 이게 네가 알던 김민준이 맞니? 제가 사진을 확대하자 지은이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이거 영업하다 보면 이런 데 갈 수도 있지. 사회생활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 그럼 이건 어떠니? 저는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호화 요트 파티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자들에 둘러싸여 시가를 입에 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도 사회생활이야. 요트 타고 파티하는 게. 지은이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인터넷 방송 채팅창 캡처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준이 형 어제 나나한테 별풍선 5만 개 썼다며. 역시 호구왕 등극. 지은이의 얼굴이 처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야? 다은이가 찾은 거야? 그래. 요즘 애들은 어디서 노는지 다 흔적이 남는다더라. 네 남자친구. 내 앞에서는 세상 제일 성실한 척. 가난한 척 다 하더니 뒤에서는 이러고 살았어. 그럴 리 없어. 이거 다 옛날 사진일 수도 있잖아. 친구들이 장난친 걸 수도 있고. 지은이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느 룸살롱 복도에서 노출이 심한 여성의 허리를 감싸 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짧은 영상 캡처였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광고의 한 장면처럼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 여자, 네가 알던 그 순수한 동년이. 지은이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만큼 작아졌습니다. 저는 더는 몰아세우지 않고 태블릿을 껐습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믿고 싶다면 엄마가 더는 말 안 하마. 대신 우리 딱 한 번만 내기를 하자. 내 인생을 걸기 전에 딱 일주일만 사실을 확인할 기회를 줄게. 내기. 저는 방에서 오래된 보석함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예전에 호신용으로 사두었던 브로치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와 볼펜형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그것들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설마 감시라도 하라는 거야? 지은아, 엄마는 네가 탐정이 되길 바라는 게 아니야.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도 아니고. 다만 네 인생 전부를 던지기 전에 네가 선택한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단 한 번만이라도 네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거야. 저는 지은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녹음기를 민준 씨 차나 가방에 몰래 넣어둬. 그리고 이 브로치는 네가 직접 차고 나가. 너는 아무것도 묻지 말고 아무것도 따지지 마. 딱 일주일만 시간을 줘보자.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힘주어 덧붙였습니다. 만약 일주일 동안 그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너를 위해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게 증명된다면 엄마가 민준 씨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마. 그리고 그 2억 원 한 푼도 안 깎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내줄게. 하지만 만약 내 의심이 맞다면 김민준이 네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면 그때는 네 손으로 모든 걸 끝내야 한다. 그게 네가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저는 주방으로 돌아가 물을 틀고 커피를 탔습니다. 등 뒤로 지은이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식탁 위에 물건들을 챙겨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딸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고 이제 그 씨앗이 진실이라는 햇볕을 받아 싹을 틔울 차례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집의 공기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민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길에 과일을 사들고 들러 넉살 좋게 저녁을 먹고 갔고 지은이는 그런 그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민준이 농담을 던질 때마다 미세하게 떨리던 지은이의 눈동자와
그가 다정하게 손을 잡으려 할 때마다 슬쩍 몸을 피하던 딸의 뒷모습을요. 그로부터 약 30분 뒤 지은이에게서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짧지만 날선 문장이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거짓말했어. 민준의 차는 그가 말했던 강남의 고급 비즈니스 레스토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번잡한 유흥가를 지나 논현동 깊숙한 골목 안쪽, 화려한 네온사인과 육중한 문이 버티고 선 회원제 라운지 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은이는 맞은편 골목 어둠 속에 차를 세우고 진짜 탐정이 된 것처럼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시작했습니다. 클럽 입구에는 민준의 단짝이라는 진혁이 미리 나와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제 집 안방이라도 들어가는 듯 익숙하게 어깨동무를 하며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은이는 차 안에서 다리가 마비될 정도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제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오직 제 앞에서 지은아, 우리 미래를 위해 내가 더 열심히 뛰게라고 맹세하던 민준의 얼굴만 반복해서 떠올랐다고요. 어쩌면 정말 중요한 사업상 접대일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싶었을 겁니다. 마침내 지은이는 심호흡을 하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옷깃에 달린 브로치 카메라의 각도를 다잡고 생전 처음 겪는 낯선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숲속에 잘못 들어온 어린 양처럼 그녀는 화려하지만 위태로운 욕망의 공간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길을 잃은 손님인 척 연기하며 서비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층마다 방을 뒤졌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독한 향수 냄새와 비싼 술 냄새, 그리고 돈이 오가는 비릿한 웃음소리가 지은이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반쯤 열린 VIP 룸 문틈 사이로 그토록 익숙했던, 그러나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가시가 된 그 남자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지은이의 온 세계는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 안의 화려한 소파 위에는 그녀의 약혼자 김민준이 거만하게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 대신 호박색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고 그의 품에는 옷차림이 가벼운 젊은 여자가 빈틈없이 밀착해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지은이가 다은이를 통해 확인했던 인터넷 방송의 인기비죄 나나베이비였습니다. 민준의 손은 나나의 허리를 노골적으로 감싸고 있었고 쉴 새 없이 그녀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에 둘러앉은 친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지은이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문틈을 향해 휴대폰 카메라를 고정했습니다. 동시에 코트 주머니 속 녹음기도 그 비열한 진실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진혁이 큰 소리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야, 역시 우리 준이 형이야. 한반에 수억 대 자산가 장모님을 꼬셔버리다니.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하는 것보다 형 한 번 연기하는 게 훨씬 낫네. 그 말에 나나는 간드러진 웃음을 터뜨리며 민준의 턱을 간지렸습니다. 없다. 그 약혼녀라는 여자 진짜 그렇게 속이기 쉬워? 바보 아냐? 이어지는 민준의 대답은 독을 바른 칼날이 되어 지은이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는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키더니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내뱉었습니다. 그 할망구 진짜 순진하더라고. 내가 효자 코스프레 좀 하니까 바로 넘어가서 2억을 내놓겠다잖아. 인생 참 쉽지. 방 안은 복소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속였냐. 부모님 농사 지으신다고 구라 좀 치고 편의점 도시락 먹으면서 돈 아끼는 척 연기했지. 결정타는 내가 모은 돈이라면서
예물값이라고 1,000만 원 정도 던져주면 게임 끝이야. 그럼 감동해서 눈물까지 글썽인다니까. 그는 나나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돈 많은 장모에 머리 나쁘고 순진한 마누라 하나 꿰차는 게 다 우리 나나 공주님 호강시켜 주려고 하는 짓 아니겠어? 나나는 콧소리를 섞어가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어머, 그럼 부인은 어쩌고? 질투 안 하려나? 민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소리에는 지은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지독한 혐오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나나의 귀에 대고 방안이 다 들리도록 악의적인 농담을 퍼부었습니다. 그 여자, 걱정 마. 잠자리에서도 통나무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주 따분해 죽겠어. 성격도 재미없고 딱 성불구자 스타일이야. 내가 걔랑 왜 있겠냐. 순전히 그 할망구 돈 때문이지. 돈이랑 아파트 명예 다 챙기고 나면 걔가 무슨 쓸모가 있겠어. 그때 되면 내 마음도 내 몸도 그 돈도 다 네 거야. 지은이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노린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이의 사랑을 이용하고 그녀의 순수함을 비웃었으며 한 여자의 가장 내밀한 자존심까지 유흥거리로 전락시킨 괴물이었습니다. 그녀가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신뢰와 애정은 그 순간 한 줌에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뼈를 깎는 추위와 끓어오르는 증오뿐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휴대폰 렌즈를 그 추악한 얼굴에 고정했습니다. 그가 내뱉는 추잡한 단어 하나하나, 그 기만적인 표정 하나하나를 선명하게 담아냈습니다. 꼬박 5분 동안 그 광경을 기록한 뒤에야 그녀는 유령처럼 소리 없이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차를 몰고 집에 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거실 불을 켜놓고 초조하게 기다리던 제 모습을 본 순간 그녀는 버티고 있던 모든 기력을 잃고 제 품에 무너지듯 쓰러졌습니다. 으아낭. 그 울음소리는 서러움이나 미련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존엄을 짓밟힌 여자가 내뱉는 가장 처절한 비명이자 곧 들이닥칠 복수의 폭풍을 예고하는 서막이었습니다. 저는 오열하는 딸을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지은이의 떨리는 손에는 그 모든 추악한 진실이 담긴 휴대폰과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모녀는 한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찍어온 영상을 함께 보며 저는 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줄도 모르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가 짜놓은 판을 뒤엎고 그가 감히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그를 파멸시킬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새벽까지 울다 지쳐 제 품에서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한 창백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제 가슴은 도려내는 듯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처절한 통곡은 지난 3년의 순진했던 환상을 씻어내는 정화의 과정이었고 앞으로 마주할 전쟁터에 서기 위한 마지막 비움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없었습니다. 슬픔이 머물던 눈동자에는 차갑고 깊은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차려준 아침을 묵묵히 비워낸 뒤 노트북을 펴고 어젯밤 녹화한 영상과 녹음 파일을 3군데의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지은이가 고개를 들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 이제 우리 것을 되찾으러 가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부쩍 자라버린 딸의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민준에게서 전화가 오면 지은이는 예전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응대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지은이는 민준에게 자금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원래 계획대로 금요일 오후에 법무사 사무소에서 만나 계약을 체결하자고 전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준의 목소리는 광기에 가까운 환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더 잘할게요라며 가식적인 위로까지 건넸습니다. 탐욕에 눈먼 남자의 목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역겨웠습니다. 약속한 금요일 오후, 저와 지은이는 평소보다 훨씬 단정하고 기품 있게 차려입었습니다. 지은이는 평소 중요한 업무 미팅 때나 입던 세련된 슈트를 갖춰 입고 정성 들여 화장을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결전의 장으로 향하는 여왕 같았습니다. 우리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법무사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개방된 상담석이 아닌 제가 미리 요청해둔 빔 프로젝터 시설이 갖춰진 독립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 위풍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승리를 예감한 듯한 거만한 미소가 얼굴에 가득했죠. 그는 친근하게 지은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은이는 아주 자연스럽고 차갑게 그 손을 피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지은아, 다 준비됐지? 이제 우리 집 생기는 거네. 그는 들뜬 목소리로 손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그래요. 다 준비됐어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하자 법무사와 부동산 중개인이 두꺼운 계약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두가 이 자리가 축복받는 계약의 현장이 될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법무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계약 내용을 설명하려던 찰나 지은이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잠시만요. 서명하기 전에 모두가 보셔야 할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지은이는 침착하게 일어나 노트북을 빔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당혹감과 의아함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은이는 개의치 않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위로 어젯밤의 그 추악한 현장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술집, 저급한 대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표정을 짓고 있는 김민준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돈 많은 장모에 머리 나쁘고 순진한 마누라 하나 꿰차는 게 다 우리 나나 공주님 호강시켜 주려고 하는지 아니겠어? 떡에? 걱정 마. 잠자리에서도 통나무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주 따분해 죽겠어. 단어 하나하나가 총알이 되어 민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부르락 변하더니 이내 잿빛으로 질려갔습니다. 그가 당황해서 노트북을 덮으려 손을 뻗었지만 제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의 팔을 가로막았습니다. 손대지 마. 한 번만 더 움직이면 그 자리에 경찰부를 거니까. 제 서슬퍼런 기세에 그는 얼어붙은 채 화면을 응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있던 법무사와 중개인은 민망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민준은 온몸을 부르르 떨며 지은이를 가리켰습니다. 너 지금 나 미행한 거야? 감히 나를 조사해? 지은이는 그런 그를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시선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니, 조사한 게 아니야. 내가 사랑했던 게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 가죽을 쓴 쓰레기인지 확인한 것뿐이야. 그때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민준 앞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철저하게 준비한 파혼 및 채무 부존재 확인 합의서였습니다. 김민준 씨, 오늘 부동산 계약은 당연히 취소입니다. 대신 이 서류에 서명하고 나가세요. 제가 제시한 합의서의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첫째, 양측은 합의하에 혼약을 파기한다. 둘째, 김민준은 향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 셋째, 그동안 오간 금전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며
향후 어떠한 채권, 채무도 없음을 확인한다. 넷째, 이후 김민주는 임혜숙과 지은 모녀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감수한다. 민주는 얼굴색을 수시로 바꾸며 이건 악의적인 편집이다. 오해다라며 구차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그 나나라는 여자 불러서 대질해 볼까요? 당신들이 자랑스럽게 떠들던 호구 잡기 실력이 어디까지인지 법정에서 가려보자고. 그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벙긋거리다 지은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은이가 마지막 쇠기를 박았습니다. 사인을 네가 뱉은 그 더러운 말들 난 평생 문신처럼 새기고 살 거야. 네가 이 종이에 이름을 쓰는 건 내 인생에 남은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해. 결국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한자 한자 써 내려가는 그의 필체에는 후회보다는 긁힌 자의 비굴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그는 도망치듯 퇴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뒤 지은이는 아주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며칠 밤을 눈물로 지새우던 아이가 비로소 평온한 숨소리를 내며 잠든 것을, 이제 모든 일이 끝났고 상처를 추스르며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내조대 예상치 못한 새로운 폭풍이 우리 모녀의 일상을 덮쳤습니다. 시작은 이웃집 민석의 엄마였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마주친 그녀의 눈빛이 유난히 이상했습니다. 슬금슬금 제 눈치를 보더니 휴대폰을 내밀더군요. 달숙 씨, 이거 봤어? 인터넷에 난리가 났던데. 설마 우리 지은이 이야기는 아니지? 그녀가 보여준 것은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글이었습니다.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습니다. 폭로 공무원 집안 모녀의 소름 돋는 갑질과 사기. 행각. 글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찍힌 지은이의 옆모습이 모자이크도 없이 올라와 있었고 그 밑에는 입에 담기 힘든 비난들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을 미끼로 남자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가 이용 가치가 떨어지니 조작된 영상으로 남자를 파렴치범으로 몰아파혼했다. 남자는 전 재산과 명예를 잃고 폐인이 되었다는 식의 허무맹랑한 소설이 적혀 있었습니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요즘 여자들 진짜 무섭네. 끼리끼리라더니 엄마랑 딸이 아주 작정을 했구만. 남자 불쌍해서 어쩌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게시글의 작성자는 바로 그 BJ 나나베이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사나스 팔로워 5만 명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날 회의실에서 제가 했던 말들을 교묘하게 짜깁기한 녹취록까지 올렸더군요. 그 구도 내가 한눈에 알아봤어. 당장 사인을. 제 목소리는 마치 돈에 눈이 먼 냉혹한 시어머니처럼 들리도록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소문은 산불처럼 번졌습니다. 3일 사이에 친척들로부터 안부 전화를 빙자한 탐색전이 이어졌고 가장 가슴 아픈 건 제가 평생을 몸담았던 학교의 학부모 단톡방에까지 그 글이 공유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의 명예가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반에 서서 물이 끓어 넘치는 줄도 모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보복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대응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까봐 겁이 났죠. 하지만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도망치지 말자.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숨어? 법대로 하자. 지은이는 곧바로 대학 동창의 소개를 받아 사이버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모아둔 원본 영상, 전체 녹음 파일, 그리고 그날의 계약 서류와 민준이 쓴 합의서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완벽하고 타임스탬프까지 확실하니 걱정 마십시오. 상대방은 지금 자기가 판무덤에 스스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기세등등하던 나나베이비의 계정은 차단되었고 게시글은 삭제되었습니다. 민준의 회사에도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그가 지은이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시도하려 했던 정황과 그의 불성실한 사생활이 회사 내부에도 알려지게 되었죠. 결국 그는 징계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사표를 던지고 잠적했습니다. 나나베이비는 마지막으로 SNS에 사과문도 아닌 묘한 문구 하나를 남기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앞으로 남자 말은 너무 믿지 마세요. 저도 피해자네요. 지은이와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그들 사이도 신뢰가 아닌 욕망으로 얽힌 가짜였던 겁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삶은 마치 고열이 내린 뒤의 몸처럼 나른하고 평온해졌습니다. 지은이는 잠시 일을 쉬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김민준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컴퓨터에서 악성 바이러스 파일을 완전히 삭제해버린 것처럼 말이죠. 제 통장 속의 2억 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지은이에게 이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장만해서 새 출발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서보고 싶어.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시험해 볼래.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딸의 눈동자 속에서 단단한 의지를 본 저는 더녀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은 이제 제가 돈으로 만들어준 방파제가 없어도 스스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항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지은이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작은 원룸 하나를 얻어 독립했습니다. 좁지만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일궈낸 첫 번째 공간이라며 환하게 웃더군요. 짐을 옮겨주던 날, 첫 달 월세라도 보태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은이는 현관문 앞에서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나 지켜주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골목길 어귀에 서서 지은이의 방 창문에 불이 켜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릴 적 밤을 무서워해서 늘 취침등을 켜주어야 했던 아이. 저는 이 아이가 평생 제가 켜준 불빛 아래서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등불을 켜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요. 제 통장에 2억 원은 당분간 그대로 둘 생각입니다. 그 돈은 이제 단순한 비상금이 아니라 우리 모녀가 지켜낸 진실의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남겨주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본 모습을 꿰뚫어보는 지혜와 스스로를 지켜내는 용기라는 사실을 저는 그 구두한 켤레를 통해 다시금 배웠습니다. 엄마로서 제가 딸에게 줄 수 있었던 가장 값진 혼수는 사실 2억 원이라는 거액의 수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날 민준의 발끝에서 포착한 어울리지 않는 구두였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록한 녹음기였으며 무엇보다 100번의 말보다 1번의 진실을 믿으라는 엄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딸에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단단한 내면과 사람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물려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무기라는 사실을 저 또한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임혜숙 씨의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혜숙 씨는 평생을 지켜온 냉철함과 지혜로 절벽 끝에 서 있던 딸의 손을 잡아 끌어올렸고 지은이 역시 자신의 순수했던 믿음이 무너지는 혹독한 성장통을 겪으며 비로소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지켜보며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만감이 교차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화려한 나사나 속 가공된 이미지와
보여주기식 삶이 판을 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다음 세대에게 한 사람의 진심을 구별하는 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그가 내뱉는 감미로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아니면 그가 묵묵히 걸어가는 발자취를 지켜봐야 할까요? 혹은 혜숙 씨처럼 아주 사소하지만 숨길 수 없는 찰나의 디테일에 집중해야 할까요? 만약 혜숙 씨가 그날 그 구두를 눈여겨보지 않았다면, 혹은 자식의 일에 끼어들기 싫어 눈을 감아버렸다면, 지금쯤 그 두 사람의 미래는 어떤 지옥이 되어 있었을까요? 사윗감이었던 민준 같은 청년의 허영심과 거짓말은 단순히 개인의 인성 문제일 뿐일까요? 아니면 성과 중심적이고 급격한 비교가 일상화된 우리 사회의 씁쓸한 자화상일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가 여러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과 온 마음을 다해 사랑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혜숙 씨처럼 차분하게 덫을 놓고 스스로 진실을 발견하도록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식과 인연이 끊길 각오를 하고서라도 더 직접적이고 강경하게 앞길을 막아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지혜로운 조언을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한 줄의 통찰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을 또 다른 부모님들에게 큰 위로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진실한 삶의 지혜가 필요한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과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